그러면 박 팀장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김영미 연대 교수님이랑 저랑 2020년에 작년에 루트 임팩트라는 서울 성수밸리 지금 소셜 엔터프라이즈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엔터프라이즈들, 사회적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연구 요청이 오셨어요. 그래서 Diversity and Inclusion 중에도 다양성 중에도 굉장히 한국에서 첨예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달라라고 요청이 오셔서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 위치가 이런 만큼 성수밸리와 실리콘밸리에 계신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신 것도 있어서 기업들도 조금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저 신현기 기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최초의 성수밸리 실리콘밸리 비교 연구냐. 근데 제가 쑥 찾아보니까 맞아요. 최초의 성수밸리 실리콘밸리 비교 연구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HR 포럼에서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 모임을 할 때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게 이 다양성과 포용성 DEI라고 여기에서는 많이 이야기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관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온 분들도 있고 처음으로 그걸 좀 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것이 창의성으로 가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지속적인 창의로 가는 길인 것을 창구인 것을 항상 믿고 그리고 연구한 결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분야입니다만 오늘 이것을 시작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걸 시작으로 더 많이 같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한국 인사에서 이것들이 빨리 수용이 되고 빨리 embrace가 돼서 한국 기업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해요. DEI라고 여기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이라 그런데 말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B가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Belonging 이라고 붙고 그 왼쪽에 지금 보시는 거는 Diversity is a fact, Equity is a choice, Inclusion is an action, Belonging is an outcome 이라고 이쪽에 DI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이쪽을 많이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한 게 페이스북에 밈으로 자기도 몰랐는데 돌아다니게 됐어요. 근데 참 잘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는 팩트, 사실이다. 숫자로 나오고 다양한지 안 한지는 나오는데 형평성이라는 거는 선택이다. 선택 사항이다. 안 해도 된다. 그 선택이 아니라 선택 진짜로 액티브리 선택을 해야만 형평성이라는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인클루전 포용성은 행동이고 포용을 기업에서 하느냐 마느냐 내가 포용을 하느냐 마느냐 더 많은 다양성을 액션이고 그리고 빌롱잉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 뭐가 어쨌다는 것이냐 소속감이죠. 인게이지먼트 얘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빌롱잉 소속감 인게이지먼트가 아웃컴으로 나온다라고 정리를 했고 이 컨셉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하이라이트하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지금 제일 다양성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고 좀이라도 관심을 받고 그리고 가장 레버리지가 있는 거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만약에 있다면 여성 다양성 일터에서 여성 다양성을 늘리다면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기업 입장에서 인사를 하시고 현업에 다 들어가 계시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CFO가 CEO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 해야 도덕적인 것인다. 이게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 결과 굉장히 많아요. 비즈니스 임팩트가 무엇이냐면 ROE, 여성이 더 임원이나 구성원 중에 많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가 높아지고 레브뉴 그로스 연 매출 성장률이 8%가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그리고 ROA
총 자산 수익률이 최소 1%가 높아진다. 이런 여러 다른 기관들에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너무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임팩트가 무시무시하다.' 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인사로서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떤지 간단한 서베이, 폴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줌 폴이 잘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인덱스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해 보시죠. 여러분 조직에서 여러분 직무 분야에서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분 떠올려 보십시오. 구체적인 분을.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라는 분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분의 특성이 요 아래에 지금 여러분이 설문 보시는 거 그 특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분의 특성이 어떠신지. 그러면 여기서 폴 엔딩을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 안 끝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재밌어 보이는 리절트가 나왔어요. 자, 이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래서 성공하다고 생각했던 성공한 그분이 이제 장시간 근로하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70% 80%에 가까운 분이 그렇다. 장시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이 잘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한 40% 50% 정도 되는 거네요. 50% 가까이 정도 되고 회식을 자주 참여하느냐, 회식에 빠지지 않느냐.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네. 네. 이거 되게 재밌는 결과입니다. 네. 64% 이제 70% 넘는 분들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셨고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느냐 보통이다가 제일 많이 나왔네요. 그렇지 않다 쪽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작 출퇴근들을 사용하느냐 여기는 뭐 보통이다도 여기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하지만은 요 부정적인 쪽이 더 머조리티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한국에서 제가 서베이를 했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한국의 대기업 한 군데에 이 동일한 서베이를 돌려왔고요. 이 동일한 서베이 했던 결과를 잠깐 쉐어를 해볼까요? 있는 게 아까 그분도 이제 회식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어떤 한 기업에 천 명이 좀 넘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건 이제 평균 점수입니다. 장시간 근무 2점이면은 이게 이제 4점 척도여서요. 2점이면은 평균인데 평균을 이제 넘는 거는 그렇다는 것이죠. 장시간 근무 되게 그분들 그렇게 하신다. 근무 시간에 자주 언제든지 연락이 되는 편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회식이었습니다. 회식은 그래 그분 꼭 참여하시지. 출산 휴가는 이분은 여기는 좀 그 기업이 여성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어서 그래도 이제 평균을 넘는 쪽이었고요. 시차 출퇴근 때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유연 근무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유연 근무들을 잘 활용하느냐 이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장시간 근무하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이 언제든지 되고 회식에 꼭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 시간 바깥에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이 결과를 조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의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그 교수님도 이 결과를 같이 보셨어요. 이 결과를 너무너무 흥미로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회식이 가장 높게 나왔어? 이렇게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항상 장시간 근무하고 우리는 성공적인 직원을 항상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몰입해 있고 회사에 24시간 그다음에 365일 몰입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이상적인 근로자, 성공하는 근로자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규범적인 환경을 뭐라고 하냐면 이상적 근로자 규범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얼 워커 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90년대 조한 에이커라는 그 걸출의 사회학자가
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상적 근로자 규범이라는. 우리가 관료제가 등장을 하고 근대 조직에서 관료제가 등장을 하고 어떤 형식적인 규칙들이 점점 만들어져서 굉장히 합리적인 조직이 합리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합리화된 조직 안에서 왜 젠더 불평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혹은 더 악화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한 게 형식적인 규칙들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규범적인 환경이 문제인 것 같아. 모든 조직들, 관료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관료제 조직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면 굉장히 어떤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조직 안에서. 이때 부담이라는 것은 돌봄의 부담이죠. 돌봄의 부담, 다른 가족을, 그 사람이 가족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위급한 순간에 돌볼 수도 있고 애를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아니면 자기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육체와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상적인 개인들을 배치하고 다루고 성과평가하고 하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바로 그 점이 그러니까 돌봄의 부담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어떤 그 조직인 으로 설정을 하고 추상적인 개인으로 설정을 하고 직무를 배치하고 그 조직을 오르가나이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합리적인 조직 안에서 젠더 불평등이 지속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디얼 워커놈, 근대 조직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근로자라는 규범, 24시간 365일 조직에 몰입하고 매진해 있는 사람이 표준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을 표준으로 삼아서 조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바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보여드릴 오늘 얘기의 주제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질문 있으셨나요? 제가 그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상적 근로자라고 표현한 게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그 성공한 사람이 본인의 이상적인 사람이다라고도 연결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제가 이렇게 조직에서 보면은 특히 세대가 최근에 젊어지는 세대일수록 본인의 롤 모델이 지금 성공한 뭐 예를 들면 CEO다 이렇게 안 가는 경우들도 꽤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 라이프에 대한 더 큰 밸류를 두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지금 미래 기업의 이상적 근로자라고 하는 게 현재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을 앞으로 미래도 과연 이상적인 근로자 모델 그런 상으로 갖고 갈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세대 간의 영향도 혹시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이디얼 워커라는 거에는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아이디얼 이상적이다라는 뜻도 있고 표준적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가장 어떤 사람들이 성공의 공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우리 분야에서 그분이 성공한 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영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최근에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회사에서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 회식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데 라고 규범적인 환경이 변한다면 그거를 재빠르게 포착하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기업 내에서 규범적인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의를 찾아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견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스탠다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뭐냐면 본인은 그런 이미지에 얼마나 가까운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남성과 여성의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급 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직급으로 내려올수록 임원이 아니라 직원 아래 직급으로 내려올수록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인은 이 조직 안에서 얼마나 승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그 승진 가능성을 우리가 다른 메저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는 성별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 근로자를 이제 독립변수로 해서 봤더니 굉장히 리니어한 그런 그 이제 그 변이가 나타납니다. 본인을 이상적 근로자라고 생각을 할수록 승진 욕망이 높아지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이 조직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아까 전에 보셨던 슬라이드, 그 이상적 근로자상에서의 젠더 성별 차이하고 지금 이거를 조합해 보면 결국은 여성들이 조직 안에서 여성들이 나는 우리 안에서 좀 환영받고 환영받는 사람, 나는 조직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낮을 거라는 걸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수록 다양성의 반대말, 다시 말해서 획일성이 굉장히 높은 조직 문화가 있는 것이고 이 획일성이 높은 문화에서는 실제로 포용성이 굉장히 낮은 그 획일되어 있는 돌봄 부담이 없는 남성 근로자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포용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연구 결과 보면 저는 뭐 제가 한국에서 기억이 한 10년이 끊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생각보다 한국이 지금 1000명을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그 어느 대기업이고 어떤 인더스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그 전장에 보면 그 생각보다 익스트림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맞아요. 유연 근로제가 뭐 심하다. 그것도 생각보다 되게 높고 장시간 네. 근무도 저는 막 한 4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2.5고 근무 시간에 연락은 보통 일 잘하는 사람은 한 4 정도 되지 않나 한국은 맞아요.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뭐 맞아요. 회식도 제 느낌에는 한 4 나올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나이스한데요. 맞습니다. 이 기업 특성이 여성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저한테 이걸 의뢰를 했어요. 우리 회사 안에서 이런 걸 좀 육성하고 성평등 문화도 좀 만들고 여성도 키우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와서 연구를 해달라. 그 다음에 서베이도 마음대로 하시라. 그것도 마음대로 하시라 하면서 할 정도 회사니까 얼마나 개방적인 회사입니까? 그게 여기서 드러난 이런 것이고요. 훌륭한 회사가 있다니. 여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의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사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여성들에게 적대적인 환경, 규범적 환경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셀렉션 바이어스, 그죠? 정말 노력하는 기업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웬만한 한국 대기업 또는 저 그야말로 정부 코트라 이렇게 여러 한국 기업들 또는 한국이 왜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왜 한국이? 근데 잘 아시겠지만 M커브, 모성 페널티, 여성이 노동시장의 연령대에 따라서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가 재진입했다가 은퇴하는 것이 진입 쭉 해서 올라가서 쭉 은퇴하는 남성 커브랑 다르게 일부 국가들은 진입했다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쑥 빠졌다가 그 중에 일부가 전체가 다는 아니고 일부가 다시 들어왔다가 더 빨리 은퇴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쏙 빠지는 M자 곡선, M자형 커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노동 시장에서 고급 노동력이 특히 이제 대졸 여성 가운데 유출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이 M자 곡선이 대로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일본보다 조금 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국가들도 있고, 그죠? 맨 왼쪽에 보시면 다이얼 M for mother, mother 곡선, maternity penalty 곡선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고, 그 중에도 특히 가운데 보시면 대졸 여성의 이건 한국만의 자료인데 가운데 것은 고졸 여성보다 대졸 여성, 즉 고급 노동력의 유출이 심하다는 거.
그리고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한번 나가면. 이것은 한국의 굉장히 예외적인 특성인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 정말 필요한 그죠? 창의적인 무엇을 할 정말 새로운 것을 할 다양성이 있어야 창의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수도 없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확 줄어들어서 빠져서 구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당장으론 그렇고 그것만 그러면 괜찮은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합계 출산율 뭐 끝없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출산율은 꼴등, M커브는 1등. 그래서 두토끼 다 놓쳤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정말로 그리고 한국 전체가 '아 이것을 뭔가 어떻게 해 봐야겠다. 지금 당장 노동력 부족하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적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해서 이 연구를 의뢰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 교수님 하신 그 연구는 독특한 기업. 이것은 이쪽을 지원하는 루트 임팩트라는 아까 시작 부분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수밸리가 부흥하는데 그 핵이 되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연구 의뢰를 저희한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또 김 교수님 조금 간단하게 공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건 앞장에서 본 것처럼 그 문제의식들을 이제 심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의 M커브, 고학력 여성들의 A커브는 사실 제가 어느 국제 컨퍼런스를 가도 다들 모든 학자들을 다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패턴입니다. 에? 아직도 M커브? 근데 한국은 그렇게 고학력 여성 비율이 높은데 왜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이거밖에 안 되죠?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이고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현상이죠. 실제로 문제들은 뭐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여성들에 대한 뭐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었지만 그 정책의 핵심은 뭐였냐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그래 이런 패턴이 있어. M커브 패턴이 있어가지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집단들이 있는데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 되겠네라고 지난 10년 동안 그 정책을 해왔습니다. 한국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 법적인 범주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법적 범주가 왜냐하면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특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법적 개념이 되니까 굉장히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 임신, 육아, 출산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이라고 하는 법적 범주에 내가 들어가나? 하는 이런 게 확 헷갈리죠. 나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나 지금 회사에서 나 정말 도저히 일 못 하겠어서 지금 뭐 회사에서 끊임없이 그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프레셔 주고 뭐 이런 거 차별 당하고 이런 것들 되게 힘들어서 그래 아싸리 그냥 그만두자라고 했는데 이거 다 경력 단절이 아닌 거죠. 그런 거에 따르면 회사 안에서의 어떤 뭐 예컨대 차별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 이거는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닙니다. 그 여성들은 특례법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 육아, 출산을 이유로 오직 그 이유만으로라고 하는 법적 개념을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다 계속 밴드만 붙이고 있는 거죠. 일회용 밴드만 붙이고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10년을 해왔는데 문제를 들어가다 보니 이게 이렇게 밴드를 붙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한국 회사 안에, 한국 기업 안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특히 돌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족 돌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범적인 환경인가.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됐던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슬픈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기업 하면서 그 기업 꽤나 괜찮은 기업이라고 했지만 그 기업에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신은 민폐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임신하면 민폐로 취급받고 아니 또 둘째를 낳으려고 그래? 양심도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라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아 휴가를 신청하는 남성에 대해서도 승진은 포기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주변으로 이제 맺혀지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그 괜찮은 기업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큰 결심을 했죠.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그전까지는 제도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규범적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루트 임팩트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른바 루트 임팩트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 대신에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경력 보유 여성들의 목소리를 그 사람들의 경험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한 결과 그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규범적인 환경이 어떤가 하는 그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네. 조금 정의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경단녀의 정의가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지만 가족 돌봄의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 경우를 경단녀라고 정의를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네. 애를 키워야 돼서 그게 되게 재밌어요. 서베이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그러니까 당신은 회사를 왜 뭐 그런 거 이제 신청을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당신은 왜 일을 그만두었습니까? 했을 때 임신, 출산, 육아 때문이다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대책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된 여성들을 재취업할 때 취업 기회를 알선해주고 재취업할 때 기업한테 취업 장려금을 줍니다. 이게 그 특례법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한테 돈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성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취업한 기업한테 취업 장려금이 들어가는 거죠. 임금의 일부를 보존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싼 값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뭐 저희가 그 Q&A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은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과 한국에서 되게 비슷한 여성들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고학력이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력 보유 여성들이죠.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경력 보유 여성들을 미국에서 20명, 그리고 한국에서 32명 이렇게 리크루트를 했고요. 그 여성들을 이렇게 보면 그 여성들의 데모그래픽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여성들의 개인적인 조건은 상당히 유사한데 이 여성들의 면접 내용들은 어느 정도 변이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연구의 어떤 핵심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성수밸리 최초 비교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리콘밸리 쪽에 미국에 주재하시는 한국 여성들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경력 보유 여성인 재취업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저희가 스트럭처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그쪽 미국 쪽은 심플 스텝스 지금 김도현 대표님 들어와 계신데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비교 연구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이, 자녀 수, 뭐 첫째 나이, 둘째 나이, 교육 수준, 소득할 것 없이 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경력 단절 기간도 비슷하고 그리고 생활 경험, 그죠? 그 삶의 만족도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패턴들이 나타나요. 전 슬라이드로 잠깐만 또 돌아가시면 그래서 그런 다른 이 여성들의 삶의 진술, 이 여성들의 지금 생활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카드 소팅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카드 소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성들을 파일럿 스터디를 하면서 그 여성들의 그 진술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변이를 강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예컨대 이런 진술들이 나왔어요. 여성에 대해서 일과 가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온 진술 중에 뭐 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사람은 못 된다라든지 나는 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라든지 뭐 일에 대한 뭐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든지 남편은 나의 강력한 지지자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진술들이 있고요. 그 진술들을 저희가 다 모은 다음에 그 인터뷰이들한테 저희가 이 문장들 중에서 본인이 정말 나 이거 정말 동의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난 전혀 동의하지 않아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쌓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카드 소팅 방법이고요. 이거는 특정 집단 안에서의 어떤 세계관, 어떤 규범적인 그 컨스텔레이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특히 그 집단 안에서의 변이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라고 질적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People Analytics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니까 그 카드 소팅 자체는 이 인터뷰 방식은 아마 유저 익스피리언스 리서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익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컬렉션은 이렇게 하고 분석은 팩터 애널리시스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팩터 애널리시스랑 굉장히 유사한 Q 애널리시스라는 방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인 그 객관적인 그 뭐 인구 베리어블 뭐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팩터 애널리시스로 분석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생각들, 세계관, 나의 경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사하고 다른가를 뽑아줘서 그게 Q 팩터가 되는 애널리시스예요. 나중에 이것도 같이 또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 쓸모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인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employee experience 그런 경우에는 참 쓸모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처한 지역은 미국과 한국, 실리콘밸리와 성수밸리예요. 그러면 아주 다른 네 가지 경험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험 유형. 여기부터 또 김 교수님 이야기해 주시죠. 이중 부담형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네, 봤더니 그 팩터 애널리시스 결과 크게 이제 네 집단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 네 집단이 굉장히 또 나온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유사한 집단 안에서도 이런 변이를 보이는 게. 근데 보면은 이 집단의 특징은 관호동, 고립무원, 시간빈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진술문들이 이거 나 되게 동의해. 이거 지금 내 상황이야. 라고 이제 소팅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진술들이 이런 거예요. 일 안 하고는 못 살지만 육아는 또 내 몫이죠. 이런 진술. 남편은 내가 일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지원하지만 회사에서 나올 수 없다면서 정말 가사 육아를 도와주지는 않아요. 이런 거. 남편들도 유연근무가 의무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진술문에 대해서 매우 동의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대표 유형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뷰한 분들의 38%가 이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건 이제 박은혜 박사님이 안습 정말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되게 좋아하는 코트인데 이 중에 14%가 본인이 넘버원 지지자.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을 넘버원 지지자라고 언급하면서 나 말고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일을 중단했던 이유로 가장 머저리티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는데 30%가 가족의 권유, 일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한 분들이었다고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계소득은 평균적인데 자녀 수가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지금 이 고학력 집단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런 만큼 다른 유형에 비해서 다른 세 가지 유형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도 낮아요. 10점 만점에 7점, 다른 유형은 대략 8점대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유형, 포스트 돌봄기형입니다.
포스트 돌봄기형은 굉장히 또 재밌는 유형이었는데요. 이분들은 좀 독특한 그룹이었어요. 좀 아이들이 다 큰 분들이었어요. 많이 크고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표준적인 가치, 일터는 당연히 이상적인 일터는 일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동안 일을 애 키우느라고 일을 못했으니까 일터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제 나 다 끝났어. 그런 전투 현장으로 뛰어들 준비가 돼 있어. 일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적인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본인들은 돌봄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진술문들이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 다시 일할 기회를 준 회사가 너무 고맙다.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일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낮았어요. 정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되지요. 라고 하는 수용하고 적응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은 전체의 약 한 17%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소셜 벤처, 스타트업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스펙도 굉장히 높고 스펙도 높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표준적 근로자 규범에 대한 수용성도 굉장히 높으면서도 높은 분들이어가지고 박인영 박사님은 이분들이 황금 인재풀이다. 이런 그 얘기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 그러면 잘 안 되지만 영문으로도 저희가 제목을 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영문 제목은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골든걸즈라는 드라마 시트콤이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다양한 형태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골든걸즈, 뭐 노다지 기업으로 보면 노다지에 속하는 그런 형이 아닌가라는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형, 네트워크 워라밸 형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네, 네트워크 워라밸형은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의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볼게요. 이분들이 가장 동의한다고 하는 남편은 같이 육아와 돌봄을 나누는 실질적인 조력자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해주셨고요. 일도 역시 남편과 서로 상의하고 돕는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독박 육아를 당연시하지 않는 남편과 주변 덕분에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누리고 있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의 그런 진술에 대해서 이게 나야. 이건 매우 그래.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 지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워라밸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높았고요.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 이분들의 얘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뭘 했다. 누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남편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풍부한 분들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전체의 약 한 17% 정도인데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100%가 남편이 넘버원 지지자다라고 뽑아주셨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가계소득도 좀 가장 높은 편이었고요. 본인도 일을 지금 하거나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계소득도 가장 높은 분이었고 자녀 수도 어쨌든 이중부담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높은 자녀 수도 조금 더 많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시작할 때 diversity is a fact and 뜻하면서 belonging is an outcome, 그죠? 소속 engagement is an outcome이라는 코트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한국 기업이나 한국이 왜 이 부분을 관심을 둬야 하느냐, 그죠? 여성 노동의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왜 관심을 둬야 하느냐 했을 때 출산율과 그리고 노동력 부족, 고급 노동력 부족 얘기를 했는데 이 유형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가장 높다는 거는 그만큼 노동시장에 고급 노동으로 참여를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 수도
이중부담이나 만족스러운 돌봄자형, 마지막으로 보실 네 번째 형인데, 보다는 1.3으로 높다는 거는 이 중에는 그나마 두토끼다 잡은 형이라는, 그리고 이것을 기업이나 국가 쪽으로, 개인적으로 그럴 뿐더러, 가정적으로 그럴 뿐더러 기업이나 국가 쪽으로 돌려보면 출산율과 고급 노동력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두토끼를 잡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형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가지 유형 중에 만족스러운 돌봄자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돌봄자형들은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돌봄자로서의 본인의 지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만족을 하는데 그 만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이 본인 돌봄자로서의 본인 지위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진술이 일도 좋지만 전업주부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 남편과 가족, 주변에게 인정받고 있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다라는 진술들에 대해서 이게 바로 내 얘기야. 가장 동의해. 이렇게 해주셨던 분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28%가 이제 일가족 뭐 고학력이고 일가족 균형을 추구하는 전체 28%가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딱히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거는 아니었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되게 재밌는 윤성호 박사님, 뭐 윤성호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한국에서 발견되는 퍼즐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출산율에 미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스테이터스의 영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출산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죠. 뭐 경제 활동을 하니까 애를 안 낳는다.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을 안 하면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패턴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관찰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여성들이 이제 출산 의사가 별로 낮은 그런 이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수는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또 고학력이기도 해요. 반이 석사학위를 가졌습니다. 이거 뭐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요. 네, 다음으로 갈까요, 김 교수님?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네 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저희의 이론적인 좀 스페큘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네 유형들이 나오는데 이제 팩터 어널리시스 끝나고 나면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집단은 묶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프레임워크하고 같이 연관해서 저희가 이거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비슷한 조건에 있는 고학력 여성들이 어떤 다른 이런 어떤 삶의 경험, 지향들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구조적인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구조적인 조건의 큰 두 가지는 하나는 규범적인 환경,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환경이 어떠하냐, 를 가지고 우리가 두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 규범적인 환경이 하나는 두루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지향적인 보수주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메리 브린튼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과에 있는 교수님이 이름을 붙인 그런 형태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성이 일은 해도 돼. 하지만 육아는 여성의 몫이지. 돌봄은 여성의 몫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아주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가 여성은 일은 남성의 것, 돌봄은 여성의 것, 여성은 일을 해서는 안 돼라는 것이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태도였다면 그것으로부터 일진보하기는 했죠. 여성은 일을 해도 돼. 여성도 일을 해야 돼. 하지만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 라고 하는 이 독특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젠더 애티튜드를 프로-워크 컨서버티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한 축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 반대쪽에 있었던 것이 메리 브린튼 교수가 얘기한 플렉서블 이갈리테리아니즘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갈리테리언한데 이게 fully 이갈리테리언한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일도 가치가 있지만 돌보는 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케어에 대한 페리티, 케어워크 페리티를 지향하는 그런 그 규범적인 태도들이 또 한 축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다른 그 메리 브린턴 교수가 얘기한 다른 두 가지 형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형태나 아니면은 완전히 그 이갈리테리언한 형태, 남녀가 모두 일과 돌봄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그 인터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지향적 보수주의, 유연한 평등주의, 요게 이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가로지고 있는 또 다른 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캐파시티였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냐 빈곤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좀 나눠 그런 차이들이 드러났었고요. 이렇게 두 축을 설정을 하고 봤더니 우리가 봤던 이 네 가지 형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이중 부담형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일지향적인 보수주의가 강한 규범적 환경에 있었고요. 주변에 남편, 그다음에 시부모님, 아니면 가족, 학교, 그다음에 직장 이런 데서 굉장히 일지향적인 보수주의가 강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술들에 동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네트워크도 굉장히 빈곤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분면에 저희가 위치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 사분면, 이쪽 사분면, 유연한 평등주의를 지향하면서 케어기버 페리티 그런 어떤 그 규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트워크는 빈곤한 편인 이분들이 그 돌봄자형에 저희가 좀 위치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지향적 보수주의가 강하지만 그래도 네트워크는 조금 이분들보다는 좀 많은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분들은 우리가 이쪽에다가 좀 위치를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유연한 평등주의적인 규범적 환경 속에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트워크 워라밸형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위치를 시켜봤고요. 이런 것들을 컨퍼메이션을 해봤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이분들이 실제로 강하게 동의한다라고 해줬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신 규범적인 환경 축에서 일지향적 보수주의가 강하면 빨간색으로, 유연한 평등주의 쪽이 강하면 그 항목들에 응답을 하셨으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고요. 중간 정도면 그냥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 규범적 환경을 드러내주는 질문들, 카드 소팅한 진술문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 전혀 하지 않고 살 사람은 못 된다. 일지향적 보수주의가 강한 거죠. 그죠? 여자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애도 봐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일지향적 보수주의가. 가사와 육아만으로 충분히 보람이 있다. 그죠? 그런 것들, 내가 일하는 것 자녀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일하는 엄마가 애들한테 더 못해주지 않는다라는 항목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다 분석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중부담형은 과연 일지향적 보수주의가 강한 항목들에 긍정적 응답을 하셨고 포스트 돌봄기형 마찬가지 네트워크 워라밸형과 만족적 돌봄자형은 유연한 평등주의 쪽 항목에 강하게 긍정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환경 항목도 저희가 카드 소팅하고 팩터 애널리시스 하고 인터뷰하고 돌아가서 다시 재점검 분석을 해봤어요. 축을 만든 후에. 그랬더니 일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풍부한 경우, 그거는 일과 돌봄 양쪽에서 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 일에서 하는 일, 일터에서 하는 일, 둘 다에 충분한 사회적 자원이 있을 때, 네트워크가 풍부할 때와 둘 다에 빈곤할 때인데, 이중 부담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돌아볼 것도 없이 네트워크가 빈곤해요. 모든 항목에서 매우 빈곤합니다. 그래서 눈물 나게 사는 거겠죠. 그리고 포스트 돌봄기형 같은 경우와 만족스러운 돌봄자형은 좀 섞여 있는데 네트워크 워라밸
형은 풍부한 네트워크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합쳐서 봤을 때 무엇을 어쩌라는 것이냐?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으로서, 기업으로서, 국가로서 정책을 만들 때 연구자로서 구조적인 환경을 바꾼다면 개인의 동기, 니즈, 그죠? 앞에 보셨을 때 개인적 베리어블들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소득, 교육, 애수, 어쩌고 저쩌고 다 연령 다 비슷한데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타입으로 나타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동기를 가진 것 같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유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가 놓인 환경에 따라서 규범적 환경이 어디냐? 네트워크가 어떠하냐? 네트워크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내고 두 토끼를 잡기도 하고 두 토끼 다 놓치기도 하고 한 토끼 일단 잡아놓고 다음 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한국과 미국, 성수밸리와 실리콘밸리를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참 재밌고 보람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이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만 봐도 이 차이가 크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성수밸리 인터뷰하신 분들은 이중부담형, 파란 것이 55%로 과반수 이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이중부담형 얘기하실 때 이 네 가지 유형 다 본인이 여기 해당되느냐, 본인의 배우자나 뭐 동생이나 팀원이나 주변의 사람들 여러 가지로 이거 다 이 유형들 다 하나씩 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부담형이 대한민국 대표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거,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이 55% 과반수 이상이라는 거. 그런데 반면 실리콘밸리 지금 저희 이따 토론하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어떠셨는지. 그렇지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구조적 환경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죠. 저희가 왔을 때 컬처 쇼크도 많이 느꼈고 기업 움직이는 방식도 다르고 네트워크 워라밸형이 최고 다수였어요. 31%로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똑같은 한국 경력 보유 여성인데 그래서 구조적 환경을 바꾼다면 동기 니즈 그리고 결과가 바뀔 것이다 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어떻게 보면 방향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봐야 그죠? 지금 현재 저희는 한국 기업이 한국이 확 바뀌어서 정말 좋게 풀리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규범적 환경에 좀 집중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했는데 김 교수님 하신 연구에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좀 공유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꽤나 괜찮은 기업이었던 이 기업의 중견관리자 46명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뭐 여성 직원, 남성 직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가장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가 뭐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여성 직원과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남성 직원 부하와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떤 분도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사실 정답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성 직원과 일할 때 어떠세요? 했을 때 어떤 여성 직원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게 아마 정답일 것 같고 그런데 흥미롭게도 어느 분도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맞아요. 여직원은 이래요. 남직원은 이래요. 라고 하는 그 성별에 따른 범주화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그것을 굉장히 잘 그러니까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그 모든 분들이 이런 식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의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 규범의 내용이 뭐였느냐? 이분들이 표현했던 그런 어떤 성별화된 그 범주화, 고정관념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한 몇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남성들은 버티는데 여성들은 못 버틴다. 남성들은 욕 좀 해도 버텨주고 남자들은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좀 욕 좀 해도 성공하려면 치욕스러움 다 극복해야 돼서 하는데 뭐 잠깐 지적받아도 술 한잔 사주면 헤헤거리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추진력이 남성보다는 약하고 잘한다 이렇게 우쭈쭈 해줘야 되고 센티멘탈하고 감성 케어를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버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남성과 그 다음에 못 버티고 케어해줘야 되는 여성 이런 방식의 분류 이런 그 대립들이 대립 그 스키마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쭈쭈라는 단어는 저는 이 기업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 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우쭈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종의 밈인 것처럼 네, 그랬었습니다. 리더십 스킬 우쭈쭈입니까? 네, 우쭈쭈 그랬었죠. 두 번째 하는 거는 순응하는 남성, 그다음에 그러니까 충성심 있는 남성, 그다음에 경계를 나누고 불만을 표출하는 여성이라는 그런 스키마도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남성들은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남직원들은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는데 여성들은 따진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남성,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여성 이런 그 스키마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애들, 특히 외벌이 애들은 잘 버틴다, 책임감이 있고 더러워도 참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뭐 남자는 가장이니까 좀 날도 있고 남자가 가장인데 이제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인사할 때도 이런 얘기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여성들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왠지 시키기가 껄끄럽다. 집에 가서 밥 해줘야 될 것 같아 남편한테. 얘기를 되게 솔직하게 잘 해주셨어요. 남녀가 진급 대상인 경우에 너는 그래도 남편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래도 가장인 동기를 먼저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넌 좀 남편이 있잖아 이런 얘기도 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꽤나 괜찮은 이 기업 안에서도 성별화된 스테레오타입이 굉장히 만연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별화된 패턴은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은 여성 일반에 대한 이제 성고정관념, 여성 일반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을 하는 여자들은 그래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런 거는 잘 없었어요. 이런 거는 없었고 오히려 여자들이 일은 잘하지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일은 잘해 개인적이고 뭐 일은 잘해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다른 형태의 그 고정관념이 뭐였냐면 모성 페널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주변화되는 존재, 그래서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담론들, 그런 그 고정관념들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여자들은 일은 잘하는데 애를 낳고 나면 확실히 생산성이 떨어져. 이런 식의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너무 재밌는 코트라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주셨는데 30대, 40대 초반의 남성 관리자였고요. 그분이 나는 여자들을 위한다. 난 절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를 위한다. 해서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여성 팀원들을 데려다 놓고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여자로 안 봐. 난 널 남자로 봐. 너 나만큼만 하면 내가 밀어주고 뒤 다 봐주고 다 할 거야. 너 나만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 여직원이 듣고 있다가 팀장님 저 그러면 시집 못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널 여자로 안 봐. 라는 것이 굉장히 네가 남자처럼만 하면 난 널 다 밀어줄 거야. 난 절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분의 얘기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잣대를 제기하는 것, 남자처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회사에 몰입하는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다 뽑고 다 승진시키고 뒤봐주고 다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잣대를 제시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젠더화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성별화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많은 경우에 돌봄 수행자들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봄 수행하는 남성들이 겪게 되는 차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 책임을 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남성들은 회사 안에서 굉장히 주변적인 존재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성들이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규범적 환경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쿠사리 받고 뭐 지적당하고 이거 못해? 넌 안 돼. 너 이 부분에 빠져. 내가 너 배려해 줄게. 이건 배려야. 이번에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빠지는 게 좋겠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규범적인 환경에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남녀 가리지 않고 가족 책임을 지는 사람 모두에 대한 그런 차별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들은 일화로 그러니까 가족이랑 사실 아이 크는 거 보고 싶지 않은 아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컨설팅 파트너가 되신 제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도 같이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중에는 애가 장모님 댁에 있는 거죠. 할머님이랑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일 다 하고 주말에 장모님 댁 가서 아이를 픽업을 하려고 가셨더니 애가 막 뛰어나오면서 박서방 그러더래요. 아빠한테.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때려쳐야지. 때려치진 않으셨습니다. 회사에서 붙잡아서 계속 승진은 하셨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이 돌봄 노동을 하는 그 남성들도 차별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아주 근본적인 차별을 받는 거는 그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는 아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그렇습니다.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범적 환경을 오늘은 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해요.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나 현상도도 같이 살펴보고 했으면 하는데 그 인터뷰한 경력고유 여성들 자체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세요? 뭐가 있으면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뭐가 있으면 본인들이 두토끼 다 잡는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성평등한 유연근무로 정돈이 됐습니다. 이 기업 내 유연근무 안착, 남성 육아휴직 확대, 전문직 분야에서 재취업을 위한 양질의 교육, 공공보육 확대, 아동수당 증액,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한 고충 상담 해결 서비스 이 6가지 항목을 드리고 본인이 제일 필요한 이게 This is gonna make the biggest impact for me. 나한테 가장 큰 개인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를 선택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안착과 남성 휴가휴직 확대 이 2가지가 탑2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바와 접속을 해서 보면 일장적인 보수주의, 빈곤한 네트워크에서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 경력 단절 경력 보유 여성들이 취한 위치에서 유연한 평등주의, 풍부한 네트워크의 환경으로 변화를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두토끼 너무나 잡고 싶다. 잡을 능력도 있다. 모두 다 인정하는 바라는 것이 정책 부분 설문에 투영이 된 게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연근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작년 9월이지요. 작년 9월에 유연근무 부분은 이 연구 중에 제가 잠시 쉐어를 했었는데 유연근무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지금 다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유연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고 그때 잠깐 살펴봤을 때 이 3가지 부분이 필요하다. 유연근무를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해서 결과를 제대로 내려면 인프라, 유연근무를 위한 인프라, 유연근무를 위한 조직 문화, 그리고 유연근무용 팀 스킬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연구에서 한국의 성수별계의 사회적 기업들을 127개 기업을 서베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준비도 레벨에서 아니나 다를까 인프라가 가장 그나마 갖춰 있고 조직 문화도 반 정도는 갖춰 있는데 100점 만점에 한 49점 정도 되는데 팀 스킬은 1점 정도 100점 만점에 1점 수준이더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기업에서 HRD 쪽에서 특히 접근을 하신다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바로 여기에서 이 실리콘밸리 HR 포럼 9월달 모임에서 여러분께서 서베이 폴 응답을 해주셔서 나왔던 결과, 현재 유연근무 준비도랑 그리고 성수밸리 저희가 그 127개 기업들의 서베이를 해서 나온 결과랑을 정돈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위에 4가지 항목이 스킬,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1점짜리. 그리고 그 아래 4가지 항목이 문화, 그리고 그 마지막 2가지 항목이 인프라인데, 실리콘밸리가 됐든 성수밸리가 됐던 파랑이나 초록은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 완료이고요. 짙은 회색은 준비가 부족하다. 네거티브. 여기는 뭐 좀 해줘야 된다. 레메디얼 코스 해줘야 된다 부분인데, 인프라가 제일 파랑이나 초록이 많고요. 준비 완료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그 중간 정도가 문화 항목들이고, 제일 부족하다. 그죠? 준비 부족이다가 제일 많은 것도 양쪽 다 스킬 4가지 항목, 그리고 준비됐다가 아예 없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준비 완료가 아예 없는 항목이 관호동 관리와 그리고 임원 교육, 스킬 임원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는 어디에 있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 부분의 정돈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연구에 기반해서 이 3가지 제언을 했는데, 성평등한 유연근무, 그죠? 규범적 환경을 바꿔주는 것, 그리고 여성 네트워크 지원, 빈곤한 네트워크에서 풍부한 네트워크로, 그리고 유연근무 팀 스킬 개발, 만약에 기업 쪽에서 무엇을 유연근무에 집중을 한다면 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얘기해 온 대로 규범적 환경적 일지향적 보수주의에서 유연한 평등주의로 가는 것, 성고정관념을 얼마만큼 변경을 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얘기해온 왜 이것을 기업이 신경을 써야 하느냐, 어떤 영향이 있느냐의 두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 그러면 여기에서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규범적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아마 앞으로의 그 한국에서 그 D&I 스터디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범적 환경,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그런 방식, 그다음에 소통의 문화, 그다음에 소통의 스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우리가 이상적인 근로자 상을 돌봄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돌봄, 가족과 워라밸을 누리는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그런 논의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앞으로 한동안은 그쪽 연구를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규범적 환경을 바꾸는 얘기들이죠.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제시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지금 경직되어 있는 9 to 6, 그다음에 회식은 디폴트, 그다음에 이런 야근은 선택, 뭐 이런 그에서부터 경직되어 있는 그런 그 근무 방식에서부터 변화시켜서 유연하게 누구나 남녀 모두 돌봄 부담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짜는 것, 이것이 아마 한 가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연 근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티그마타이즈 되지 않고 누구라도 사용하면서 유연 근무를 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그 놈이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놈은 물처럼 흐르는 거거든요. 놈은 diffuse 됩니다. normative diffusion, 이 어떤 normative change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이런 diffusion이 어떻게 잘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리콘밸리 HR 포럼 같은 이런 그 모임에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죠. normative diffusion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이전트들이 있거든요. 이 에이전트들은 어떤 거냐면은
조직 바깥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핵심적인 것들보다도 경계에 있으면서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높은 액터들, 이런 사람들이 노멀티브 디퓨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액터들입니다. 실리콘밸리 HR 포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떤 한국과 미국의 경계선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어떤 그 프로덕트 마켓 안에서의 높은 지위들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오피니언, 새로운 디스코스,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우리 좀 바뀌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발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있으실 거고 코멘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크린에 올려놓은 것은 저희가 상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규범적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정말 승산 있는 부분이고 레버리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업이고 또한 저희 실리콘밸리 HR 포럼 같은 그런 지위 높은 약간 중간자 정도, 네, 그죠? 윤 교수님도 물론 포함이 되시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들 조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기업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상적인 근로자상의 현황이 어떤지. 지금 응답하셨던 것에서 잠깐 봤지만 그 밖에 또 어떤 얘기들이 들리고, 그죠? 그것도 기업마다 편차도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 오셨을 때, 아니면 미국으로 오셨을 때, 이동하셨을 때 어떤 문화적 차이, 문화라는 거 결국에 규범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규범, 이상적 노동자상, 성고정관념 모두 포함이 되는데 어떤 문화적 차이를 느끼셨는지 저희 오늘 얘기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그중에 혹시 도입하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그리고 시도를 해보셨거나 시도를 하고 계신 중이라면 그 경험이 어떠셨는지도 굉장히, 특히 이 부분은 김 교수님 굉장히 궁금하셨어요. 어이구, 저 이렇게 많은 기업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성공하셨는지 실패하셨는지, 특히 장애 요인,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뭔지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든지 저희 한 15분 정도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분 정도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견과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